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충북 청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고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500여 건이 넘었지만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벽 4시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 번쩍이는 섬광에 이어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사고 건물 앞은 순식간에 깨진 유리와 잔해로 가득합니다. 폭발 충격은 주차된 차량이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죠. 지금 보니까 파편이 말도 못해. 사고가 난 상가 건물 맞은편 아파트입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아파트 각 세대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도로 곳곳에선 파손된 건물 잔해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 주택가 상가 피해만 160여 건, 차량 90여 대가 부서졌고 깨진 유리창 파편에 15명이 다쳤습니다.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한밤중 날벼락 같은 사고에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안방 베란다에 있는 유리창이 얼굴을 덮치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200m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폭발 원인은 가스 누출. 상가 1층 외부에 둔 LPG통에서 흘러나온 가스가 식당 내부로 유입됐고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스 누출이고요. 50kg, 그다음에 180kg가 두 통이 있었는데 50% 정도가 유출돼서 아마 폭발이 되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파손이 심한 일부 피해 주민은 당분간 임시 거처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이 사고가 새벽 4시에 발생한 사고라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 가스 폭발로 15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쳤고 90여 대의 차량이 부서졌는데요. 어쩌다가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는지 사고 개요를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영상 보시면은 새벽 시간대에 잠자고 있는 중에 주민분들께서 엄청나게 놀라셨을 텐데요. 2026년 4월 13일이었는데요. 오전 새벽 4시경에 이 지역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1층 식당에서 지금 이런 강한 폭발이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여기에 15명이 파편에 의해서 이제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90여 대의 차량들이 또 반파되거나 또 완파되는 등 또 그리고 건물의 유리창이라든지 또 일부 약한 이제 건물의 벽체 이런 것들까지 다 파손되는 굉장히 좀 큰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원인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건 식당 외부에 설치돼 있던 LPG 가스통에서 이 가스가 이제 누출이 됐는데요. 이 누출된 양이 한 90kg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90kg 정도의 가스 누출, 이 누출된 것들이 그냥 외부에 이렇게 확산이 됐다면 이렇게 폭발하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든 누출된 것들이 이제 이 건물 안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면서 그 안쪽에서 폭발을 하면서 강한 폭발로 이어져서 상당히 좀 위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출된 가스가 건물 안쪽으로 오면서 큰 폭발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폭발로 인한 피해가 이 최초 폭발이 발생한 상가에서 주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나요? 네, 아까 폭발하는 장면, CCTV 장면들 보시면 강한 화염 그리고 또 폭압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략 추정으로는 약 한 200m, 폭발 지점으로부터 한 200m 정도 반경까지는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건물 피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발이 일어난 그 상가 건물 자체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 파손이 된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 인근 주변의 상가 16곳과 또 그리고 또 이제 주택도 한 10여 채 정도가 외벽이 상당히 이제 훼손되는 등 굉장히 좀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유리창 파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0m 떨어져 있는 이런 이제 상가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 유리창까지도 파괴될 만큼의 충격이 이제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엄청난 폭발이 있었던 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당시 소방서 측에서는 180kg 가스통에서 절반인 90kg이 누출됐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누출이면 폭발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90kg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90kg 정도의 이 가스량이라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수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스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이 누출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하고 많은 양이 이제 폭발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이 누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누출이 되면 사실 이제 대부분은 이게
액상으로 액체 상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용하면서 대기로 노출되면서 기체화되면 한 200배에서 한 300배 이상 이제 이 부피가 팽창하면서 상당히 좀 그 주변 공간 자체 밀폐된 공간이라면 그 공간 자체를 폭발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이런 많은 유출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액체가 기화되면서 또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전기 스파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 전기 스파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렇게 누출된 것 자체가 바로 폭발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게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또 산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점화원이라고 하는 이제 불꽃이 닿아야 되는데 이 불꽃 같은 경우만 없어도 사실은 아무리 환경들이 불이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이제 폭발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폭발할 수 있는 이 점화원이 어떤 것들로 작용했느냐라고 하는 건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이제 조사가 필요한데요. 여쭤보신 이 점화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전기 스파크 같은 것들. 근데 이 스파크도 우리가 전선을 꽂을 때나 뺄 때 발생하는 스파크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원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때도 그런 접점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들도 점화원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강하게 무엇인가 부딪히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치면 돌 같은 걸 서로 부딪히면 거기서 이제 불꽃 같은 것들이 나는 것처럼 이런 작은 마찰이라든지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꽃들도 이런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또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정전기에 의한 이 스파크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들의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혹은 또 주유구나 차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꽃 또 일시적인 불꽃이라 하더라도 이런 폭발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해서 폭발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들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경로, 여러 경로로 이 전기 스파크가 튈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왜 90kg의 가스가 노출돼서 폭발되기 전까지 이게 감지가 안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LPG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화 석유가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누출된다 하더라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가라앉아서 사실 이런 검지기 같은 것들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검지가 안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또 처음에는 미량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이 누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낮 시간대에는 사실 이제 농도가 충분하게 차지 않아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못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누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이 LPG 가스나 LNG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냄새가 없거든요. 네. 무색무취한데 이렇게 누출된 상황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누출 상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취제라고 하는 냄새를 여기다 섞어서 잘 공급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 냄새라고 하는 게 가스 고유한 냄새가 아니라 일부러 냄새가 나게끔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제 LNG, LPG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난방이라든지 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가스들인데요.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라고 해서요. 주 성분이 이제 메탄가스거든요. 예, 근데 LP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프로판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약간씩 달라서 무게 같은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고 LPG 가스, 액화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LNG 가스 같은 경우는 네. 배관으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도시가스에는 LNG가 사용되고요. LPG 같은 경우는 큰 용기, 가스통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LPG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LNG든 LPG든 우리가 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한번 좀 인지를 해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고를 사실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전날 식당 주인이 가스 냄새가 나면서 차단기가 작동하자 가스업체 측에 점검을 의뢰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점검 당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사실 이거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점검을 나가서 이런 부분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은 이 이제 식당 주인분께서는 가스 냄새가 나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이런 분들 점검을 요청하셨고 또 이런 데 검지기도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단기도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설비업체에서 여기를 갔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정말 누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현장에서 확인하시기보다는 단순히 이걸 오작동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작동을 다시 이제 이 기기를 다시 이제 리셋해서 보니까 정상 작동하니까 오작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세하게 새는 상황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사실은 뭐 창문도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희석이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농도가 이런 검지 농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오작동으로 이제 확인을 하러 오셨을 때는 검지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오작동으로 끝내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 식당이 이제 문을 닫은 이후에 야간 시간대 긴 시간 동안 계속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양들이 그 안쪽으로 이제 충만이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스 누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가서 정비하면서 이런 누출 여부를 조금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었을 텐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안전 불감증 같은 것들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고의 핵심 쟁점은 가스 차단기가 그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여기 주인분 말로는 가스 차단기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점검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단 기능들 또 이제 가스 누출에 대한 부분들의 검지 그리고 이제 차단기 작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이제 그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다시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누출이 됐다면 이 검지기가 다시 작동을 또 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고 또 야간에 일단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검지기가 작동이 돼서 다시 차단이 됐어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누출이 됐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사실은 이 폭발 사고 이후에 경찰과 또 가스공사 그리고 또 소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합동 감식을 했고 지금은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는 과정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당시에 폭발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밸브나 여러 가지 이런 기기들도 대부분 다 파손이 된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런 고장 여부라든지 이상 작동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사고처럼 LPG 용기를 건물 외부에 두고 사용하는 식당이 많은데 안전관리 주체는 어디고 또 실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관리 주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급자 한마디로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관리에 대한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배관을 타고 실내로 들어와서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또 관리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액화 석유가스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이상 공급시설에 대한 점검, 안전점검 같은 것들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가스 검침이라고 해서 이제 가스를 그 달에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러 오실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이런 누출이라든지 간단한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같은 것들은 지금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LPG 가스통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교체하러 이제 한마디로 우리 집에 가스를 다 썼으니까 좀 교체해 주세요라고 할 때 교체하러 오셔서 다시 결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검이라든지 확인들이 조금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하시는 이런 기사분들이 교체하는 것들이 워낙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관행대로 이런 부분들 점검을 철저히 안 하시는 이런 경향들도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선돼야 할 그 매뉴얼적인 측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이번 사고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이 잘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뭐 많이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비눗물로 이런 부분들 틈새 같은 것들 확인해서 가스 새는 여부 이런 것들 확인하라는 것들 과거에도 많이 방송으로도 알려드렸는데 사실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검침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기본적인 어떤 가스에 대한 부분들 관리에 대한 사항들은 점검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개별적으로 개인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검침을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좀 잘 들여다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LPG 가스통 같은 경우에 공급자 혹은 또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설치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연결부의 결속 상태, 또 밸브 상태라든지 차단기의 상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좀 더 확인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배관 같은 경우도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사실은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고무관으로 되어 있는 이런 관들은 옥외에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햇볕에 노출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추운 날씨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가혹한 환경이 반복되면 얘가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그럼 딱딱해진다는 건 뭐냐면 딱딱해지면 잘 부서지기 쉬워지기 네. 때문에 이런 것으로 사실 이제 누출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 배관의 상태 같은 것들도 좀 잘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가스 누출 사고는 공사 중에 배관이 파손돼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준비된 뉴스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교대역 인근의 한 공사 현장. 작업하던 굴착기 주변으로 갑자기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 누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공사를 위해 땅을 뚫던 이 굴착기가 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누출이 시작됐습니다. 뭐 안개가 올라오듯이 하얗게 뿌옇게 좀 많이 올라오는 심각하고 또 가스 냄새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누출된 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LNG였습니다. 보통 메탄입니다, 메탄.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누출가스는 인근 건물과 교대역 역사로도 흘러들었고 영무원과 소방당국은 시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무원 2명이 가스를 마시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교대역을 지나는 서울 지하철 2, 3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또 교대역 일대 1,900여 세대의 가스 공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영업 막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저희 고객님들 다시 다 가시라고 하셨어요. 소방당국과 도시가스 업체는 가스 밸브를 차단해 추가 누출을 막았고 배관 내 남아있던 가스도 배기 조치했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반 만인 오후 2시 40분쯤 교대역의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고 인근에 내려졌던 통행 제한도 풀렸습니다. 주변 건물의 가스 공급은 오후 4시쯤부터 재개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네, 영상 보셨듯이 이제 굴착 공사 도중에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이 돼서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승무원 2명이 가스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뭐 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이제 지하철 공사장에서 이런 가스 폭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라든지 또 안전 조치나 매뉴얼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는데요. 이 사고 당시에 뭐 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한 부분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사실 누출 자체가 발생한 거는 뭐 또 이를테면 실수라든지 어쩔 수 없이 발생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지하철역 안쪽으로 누출된 건 아니고요. 지하철 역 입구 쪽 주변에 공사를 하다가 이제 누출이 된 상황이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LNG 가스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서 노출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폭발을 할 정도의 짙은 농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지하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히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제 폭발 위험이 있을까봐 지하철역에서도 굉장히 좀 기민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 역 자체를 이제 무정차 통과하고 또 실제로 경찰에서는 또 이 지역의 일대 혹은 또 지하철 쪽으로 들어오는 시민분들 통제하는 부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누출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시가스 업체에서 원격으로 이 밸브를 차단해서 더 이상 이제 이 가스가 더 누출되는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등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또 소방에서는 혹시라도 이 지하 쪽으로 가스가 들어갔을지도 몰라서 소방대들도 출동해서 이쪽에 이제 물을 뿌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방어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 불도 안 났는데 가스가 누출됐다고 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거기다 물을 뿌리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을 뿌리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 이 가스가 확산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이게 특정 부분에 뭉쳐 있거나 몰려 있어서 폭발 한계가 폭발 농도에 이르는 것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물을 뿌리게 되면 이런 것들의 확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기여를 하게 되고요. 또 물에 이런 가스라든지 공기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점착이 되면서 농도를 또 낮춰주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또 하나는 저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점화원 같은 것들도 물을 뿌려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소방, 경찰, 또 지하철역 이런 부분의 대응들이 상당히 좀 기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폭발도 무섭지만 이 가스가 유해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LNG 가스는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고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LNG 가스나 LPG 가스 자체는 인체에 유독한 가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사실 스프레이로 되는 네. 이 용기들 다 LP 가스들을 사용하거든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인체에 무해하다는 건 이 가스 자체에 독성이 없다는 거지 얘가 불이 발생했을 때 폭발을 한다거나 화재 이 연소성이 강하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가스들이 누출됐을 때 이거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얘네들이 누출돼서 그 공기 중에 농도가 한 5에서 한 15% 정도 되면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점화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폭발에 대한 위험성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이 LNG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하진 않지만 폭발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자면 그 청주 가스 폭발 사고는 가스 종류가 좀 다른데요. 가스통은 양이 제한적이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면 가스가 계속 누출될 수도 있어서 폭발로 이어지면 그 피해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도시가스 배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LNG를 쓰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배관이 파열됐다고 해서 바로 폭발 환경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네.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럼 농도들이 점점점 옅어지면서 사실 폭발에 이를 수 있는 농도가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누출되는 그 공간, 누출되는 부위의 그 주변 공간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폭발 허용 한계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누출되는 부분 지역 주변에 범위 주변의 어떤 점화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실내에서 누출됐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내에서 누출되는 상황이라면 그 안쪽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실내에 이제 가스들이 계속 이제 차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이내 이제 누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폭발 한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실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기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점화원이라고 하는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도 굉장히 많아서 누출 이후에 폭발로 이런 위험들로 본다면 실내에 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실내에 노출되는 상황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얼마 되진 않았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아마도 1995년 4월 28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 엊그저께였겠죠. 31년 전 엊그저께쯤에 사실은 대규모 폭발 사고가 대구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혔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앞서 설명드렸던 교대 사례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순간의 폭발은 도심 한복판을 마치 폭격을 당한 듯이 폐허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4월 28일 그날의 뉴스 두 개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하철 공사장. 10차선의 넓은 도로에는 앙상한 철골조만 남았습니다. 길을 덮었던 폭공판은 흔적도 없고 형체도 알기 어려운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가스가 처음 새기 시작한 시각은 오전 7시 30분. 가스가 많이 새어나오네요. 여기 이제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인부는 곧바로 가스회사로 연락을 취합니다. 속수무책의 시간이 흐르길 15분여. 갑자기 엄청난 폭음이 들렸습니다. 수백 개의 복공판과 100여 대의 차량들이 하늘 높이 솟았다간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여 미터 안에 있는 건물들까지 모두 폭발 흔적을 입고 있어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사상자를 실어 나르느라 구조반은 진땀을 흘립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나뒹굴고 있는 차량들, 뒤엉킨 복공판들이 끔찍했던 사고 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하철 공사장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불삭기로 2미터 정도를 파내려가자
구멍 뚫린 도시가스관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경 수사 결과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를 맡은 표준개발이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집안 천공을 잘못해 가스관에 구멍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구멍으로 LP 가스가 새나온 것입니다. 도시가스관이 매설돼 있어 위험스러운 공사를 하면서도 표준개발 측은 관계기관과 협의 한 번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또 이 구멍 뚫린 가스관 바로 옆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우수관이 파손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수사 결과 가스관에서 흘러나온 LP가스가 우수관을 타고 하수관으로 흘러들어 사고가 난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됐음이 입증됐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네, 31년 전 사고지만 정말 앙상한 철골이 드러난 도로를 보니 너무 참담한데요. 이 사고로 101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20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1995년 4월 28일 날 아침 7시 50분경에 발생을 했는데요. 대구광역시의 달서구에 있는 상인동 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가스 폭발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뭐 대구 2003년에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사고, 화재 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1995년도 이 사고가 발생한 한 2달 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사고를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네. 사망자가 한 101명이 발생했는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중에 학생이 42명이나 됐다라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부상을 입으신 분에도 200여 명 이상이 되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150여 대가 사실은 파손이 되는 등 그 당시에는 아주 역대급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발생했던 그런 사고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사고는 사실은 이 공사 현장, 지하철 공사 현장 자체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한 상황은 아닙니다. 가스 누출은 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백화점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를테면 땅을 다지는 그레이팅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지하에 있었던 가스 배관을 건드린 건데요. 가스 배관이 파손되면서 이 가스가 이제 누출이 됐고 이 가스가 공교롭게도 이제 우수관을 타고 이 지하철 공사 현장 지하 공간으로 연결이 돼서 이 지하철 공사 지하 공간에 가스가 충만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모르던 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용접 불꽃이 사실은 이제 점화원이 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을 동반한 이런 사고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발로 지하철 공사장을 덮은 복강판, 차량들이 건물 3, 4층 높이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폭발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고 또 피해가 커진 원인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 아마도 지하철의 이제 지하 공간에 사실은 가스가 계속 차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여기도 우리가 앞서 그 충주 사례에서도 보면 가스가 한 90km 정도 누출됐을 때도 그렇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 도시가스 배관이 파열돼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누출된 시간이 거의 20분 가까이 됩니다. 사실 최초에 누출돼서 이 배관이 파손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는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거나 뭔가의 후속 조치 또 혹은 또 주변의 안전 조치라든지 또 위험에 대한 부분의 상황을 알리는 이런 조치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스는 20분간 계속 누출돼서 지하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 네. 폭발할 수 있는 한마디로 굉장히 강한 어떤 가연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폭발을 하면서요. 저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를 이제 대부분 위쪽에 이 복강판이라고 하는 철판으로 이렇게 다 이제 이 막아놓거든요. 근데 저 복강판의 저 블럭 하나가 사실 무게로 치면은 한 수백 킬로 이상 되거든요. 네. 근데 저 수백 킬로 이상 되는 저 복강판이 한번 건물 한 3, 4층 높이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런 진술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엄청나게 강한 폭발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위에 있던 차량들도 대부분 날아가거나 혹은 또 이 복강판이 다시 떨어지면서 2차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 폭발하는 현장 가운데에 이 학생들이 그 당시에 이제 등교 시간이었는데요. 인근 중학교로 등교하던 학생들이 탄 버스가 이 폭발 현장 한가운데 갇히게 되는 상황들이 되면서 사실상 그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랑 시민분들이 그대로 화를 당하는
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고 발생 시간이 등교 시간이었고 또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 이후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또 지하 시설물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시스템이 처음으로 구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사고 전과 후는 사실은 지하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사실 네. 우리가 재난을 발생하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제도가 바뀌어 나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는요, 사실은 이제 굴착 공사를 할 때는 사실은 그 전에 지하에 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으로 이 법제화가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지하에 매설물들이 있는지 또 특히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GIS를 이용해서 지리정보 시스템들을 이용해서요. 가스배관, 지하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지작물들, 또 특히 가스배관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산화해서 위치들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이 지도들이 지금 작성이 돼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스 공급 업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기 검사의 강화라든지 또 일정 규모 이상에는 이런 공사들을 할 때 현장에 가스 안전 관리자가 직접 입회를 해서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관리하게끔 하는 등 안전에 대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 시스템도 구축돼 있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굴착 공사 중에 가스 배관이 파손돼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부분 따로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어도 이런 배관들을 파손해서 또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안전사고 또 이런 위험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요인들은 몇 가지 요인으로 좀 줄여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GIS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지작물에 대한 정보들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공사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하에 묻혀있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변경됐을 때도 사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야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이제 기능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사 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 등록하고 확인하게끔 하는 이런 절차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형 공사,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렇게 큰 토목 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지키고 관리를 합니다만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잠깐 이런 것들을 이제 무단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오히려 소규모 공사의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준수, 절차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이 공사 전후 상황, 변동 상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아무리 소규모 현장이라고 해도 그 현장에서의 안전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요. 만약 집이나 상가에서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가스 냄새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가스 냄새가 난다면 첫 번째는 그대로 멈춰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업 가스 냄새가 난다고 뭔가를 하시려고 막 하시기보다는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일단 창문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LNG 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창문만 열어주더라도 그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폭발 위험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되는데 다만 도시가스가 아닌 LPG 가스를 쓰는 경우에는 낮게 가라앉기 때문에요. 창문을 열고 이를테면 이제 이 천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공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쓸어내듯이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환기가 좀 정확히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급한 마음에 뭐 환기 팬을 튼다거나 뭐 전기기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스위치를 누른다는 것들도 사실 전기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 우선 시키시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충분히 환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기기기나 뭐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 잠깐 멈추시고 기다리시는 것들 이런 것들만 철저히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실 수가 있고요. 충분히 환기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업체에 연락하셔서 점검 받으신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기를 하되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그런 전기 같은 점화원을 맞습니다.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